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농어촌 학교 실태화 발전 방안이고요. 제가 다른 데서 그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4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이제 추계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27년 정도 되면은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농어촌 학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이제 학생 수, 그에 따라서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도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지방 소멸이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2013년도, 이건 2018년도 이게 안 나오, 이게 포인트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이게 그림인데 빨간색이 이제 지방 소멸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별로 보시면 빨간색에 이제 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경기도는 사실은 조금 상황이 나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초록색이 많고요. 주황색이 이제 연천 정도. 연천이 이제 조금 지방 소멸의 위험이 있다 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노란, 약간 노르스름한 지역들이 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도의 그 지리적으로 보자면 농어촌 지역이 적은 편이 아닌, 그리고 학교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자면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시 이제 학생들의 이동을 낳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이제 생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보는 것들은 이제 농어촌 교육의 특징으로 많이 하는 것이 가정 배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가정 내 어떤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실하고 학습 의욕이 낮다 이런 특징들 그리고 작은 학교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교육 여건이 좀 열악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농어촌 그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들은 오래됐어요. 그 67년도에 이제 도서각지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생겨왔고요. 82년도부터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대부분이 학교 육성 정책이 없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학교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들이 나오면서 대안적 학교 모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점 중학교라든지 전원학교라든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한계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를 둘러싸고는 그 통폐합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들이 있어왔고 학교 육성 정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학교들을 기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몇 개 학교에다가 예산을 몰아줘가지고 그 학교들을 기르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부터 학생들이 이제 빼가고 이런 풍선협고가 발생하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간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학교 중심 지원 정책이었어요. 이런 정책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어촌 학교의 문제는 그 학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이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 교육력이 제고되는 데는 미흡했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도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농어촌 지역 교육혁신 모형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 목표가 도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농촌형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어떤 교육적인 새로운 비전을 보여줬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격차를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성밖에 보여준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제 농어촌 지역이 많고 위기를 이제 크게 느끼는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같은 운동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작은 학교의 특장점들을 살리면서 이제 미래 학교의 모형에 접목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가 남한산성 초등학교 같이 이제 작은 학교로부터 혁신학교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라는 어떤 특성에 기반한 정책들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적정규모 육성 학교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된 것도 이런 농어촌 학교 정책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이제 그 사실 결핍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해왔던 것들을 농어촌 지역의 어떤 가치, 작전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어야겠다라는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정책들이 양적 대응이었어요. 뭐 재정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 지역에 살아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교육적인 접근을 한다면 미래 교육의 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통해서 이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경기도의 맥락에 맞는 농어촌 지역의 어떤 정책들이 대안을 좀 발굴하기 위한 연구였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 농어촌 지역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 내용 많이 있어요. 이게 기본 과제로 한 거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도 학교 단위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 현황이라든지 교육 실태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해외 사례도 좀 보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주로 이제 학교 제가 지역 그 사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 지역 사례 연구 중심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통계자료,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러면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관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 유관 사업들 소개해주자면 일단 소규모 적정규모 학교 육성단이 있죠.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단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들을 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특교금 사업들이 있어요. 뭐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 같은 이런 특교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는 다 있습니다. 뭐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특별법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 협의회가 있어요. 이런 규칙은 다 있긴 한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도 뭐 작은 학교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지원인데 주로 이제 그 지자체하고 매칭해가지고 방과후학교 지원해주는 것에 예산 지원이 크고, 그다음에 통학비 지원해주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가 있죠.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농어촌 학교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시면서 신규 교사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트랙 임용 제도를 만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연천, 뭐 가평 이런 데서 이제 교사들을 뽑고 있고요. 또 장학사도 일부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산어촌, 뭐 방과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소규모학교 지원, 통학버스 지원 같은 예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예산 지원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제 말할 정도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면담조사 하기 전에, 학교 사회조사 하기 전에 이제 면담 조사를 하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니, 뭐 선도학교, 뭐 문화예술 드림 거점학교니,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물어봤을 때 3개 학교 제외하고는 최소 2개에서 23개까지 이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평균 7.9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예산 분석한 건 내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사례 조사를 했어요. 사실 이거 계획을 세울 때는 농어촌 지역에서 저는 학교 사례를 지역 단위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큰 꿈을 펼치고 이제 경기도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서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을 유형화를 좀 해서 전형적인 유형으로 들어가서 학교 사례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유형화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교 지역 간 차이를 제가 크게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연천하고 안성 지역 2군데의 사례를 조사를 했고, 각각 초등학교 2개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부대가 많을 것 같은, 군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영향이 클 것 같지만 그냥 농업 지역이라고, 전반적으로 농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신규 교사의 비율이 다른 어떤 경기도의 지역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가 이제 북부랑 남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북부 지역의 신규 교사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남부보다는.
그리고 안성은 농공원제 지역이고 도농 복합시요. 사실은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이 지리적으로 많긴 하지만 군 지역은 3개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도농 복합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규모 공장이 굉장히 늘었어요. 안성시에. 그래서 농촌 지역이긴 하지만 제가 갔던 학교들도 농밭이 있지만 최근에 소규모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지역이나 가면 소규모 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농어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그 각 사례, 그 학교별로 사례 조사도 그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보고서에는 다 있거든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제가 이제 정리만,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을 정리만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농어촌의 학교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을까가 궁금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것에 대응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궁금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타난 공통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들마다 예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교 특성화를 하기 노력했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많이 하는 게 아까 문화예술 사업이었잖아요. 보면 이제 면담할 때도 그랬지만 오케스트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갔던 학교는 뭐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었고, 뭐 락밴드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뭐 연구학교도 많이 합니다. 뭐 통일교육연구학교, 사실 여기 좀 연천지역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으로 특화되어 있긴 했고요. 네, 디지털 교과서 같이 소프트웨어 교육도 꽤 많이 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뭐 선도학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었고, 국악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뭐 전학년이 생존 시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연극, 창의성 교육 같은 경우는 뮤지컬 교육을 하던 학교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이거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해가지고 이쪽으로 특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문화예술, 국악 특성화 교육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예술 드림 거점학교라는 또 이제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 사업이.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요. 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방과후 학교나 체험학습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학생 수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방과후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는 방과학교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데 다 무료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는 수학여행 어딜 가는데 다 무료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었고, 이런 복지적인 혜택들을 확대하면서 특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문예체 특기적성,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연담을 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비슷해요. 농어촌 지역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여기는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험이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특성화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열의 아홉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 면지역 학교 같은 경우 특히 작은 지역에 이제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어떤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지역의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공간 2분밖에 안 돼요. 빌려주거나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폐교위기가 되게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 뭐 이제 면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같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학교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었고요. 학부모가 사실은 학교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어요. 학부모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무관심했고요. 일부 학부모들 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하고 교류 노력도 나름 많이 합니다.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들과 주로 학교 축제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같이 하는 방식이었고요. 반면에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락밴드 하는 학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한 10km 이내에 똑같이 60명 미만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옆 학교에서 관악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락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게 학교 단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단위로 이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들이 어떤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기보다는 약간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부책 스스로 이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학교 간 연계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면소재지를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걸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정도면 아직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급 간 연계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상황도 잘 모르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의 어떤 소외를 극복하는 학교가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 굉장히 부족한 교육 인프라들을 대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또 다른 사교육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회의감도 들긴 했었습니다만, 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간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계, 또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학교 전체적인 수업 혁신이라든지 개별화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웠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소규모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사 1인당 돌아가는 업무 부담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데다가 이렇게 재정 지원, 예산 지원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이제 신청하거나 따와가지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학교 간의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개인의 열의와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 농어촌 교육은 이제 승진 점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제가 갔던 건 3년 만기 학교도 있었고, 보통 뭐 2년 있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학교제 한 학교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 학교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잘 되다가 못 되다, 잘 되다 못 되다가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주로 이제 도시와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뒀던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교과하고 과목 중심의 특성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교육과정 내실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이미 너무 초과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봤던 거는 지역 차원의 어떤 정책으로 지금까지 학교 단위에서 지원해준 정책이었다면 지역 단위 차원으로 그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연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적 가치가 반영된 교육과정 특성, 그러니까 사실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보다 못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방식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살리는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이런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짧게 근무만 하시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에서 지역교육 눈치를 보면 해석합니다. 지역교육 생태계로 확장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조금 그리고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정책 방안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단위 학교 운영에 그 학교 모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농어촌 지역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농어촌 지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도심 지역에서의 어떤 학교들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 학교가 혼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지금까지 가졌던 모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학교 간 연계 통합하는 다양한 모형들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논리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연계, 이거는 주로 초등학교죠. 인근의 작은 학교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는 소규모 학교 간 이제 연계를 해야 되고, 이때 필요한 거는 학생들 간 교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적은 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가진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더 많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도 수업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역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 간 교류를 통해서 좀 적정 규모로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학교 간 연계는 수직적 연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 있는 초, 중, 고 학교들이 여기서는 사실은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받는다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지역 내 어떤 특성화된 교육과정, 일관되고 또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마을학교 연계인데요. 마을학교는 다양한 방식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또 대안학교
또 이런 시민사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교육 학교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학교하고 연계해서 마을과 연계해서 배움의 시공간들을 확장하고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연중 무휴, 이 돌봄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모형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그게 이제 6가지 나뉘는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말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연계 통합들을 고민을 하고 근데 이게 무리하게 운영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10km, 예를 들어서 10km 이내 학교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대연계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개별화된 교육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게 학교한테만 이제 몰아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학교 재구조화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어청, 도교육청 차원이라면 도교육청 차원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농어청 교직원을 지금까지 이제 승진제도로 운영해 왔던 것들을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나 그 성장 지원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농어청 교육특구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5분이나 지났네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